이제 3월로 접어들면서 어쩌면 이더리움의 계절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이 3월 13일로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3차례에 걸친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됐기 때문에 메인넷 업그레이드 역시 별다른 탈 없이 잘 단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워낙 중요한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추가적으로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역시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덴쿤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까지 이미 시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46%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꽤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다시 3,4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지만 3,500달러 부근의 저항 돌파까지만 잘 이뤄내면 4,0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고조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크립토로버는 이더리움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뚫어내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3,500달러를 뚫어내면 그 다음은 4,000달러, 그리고 나서 4,8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전고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 BKCM의 설립자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겪게 됐을 때 관심을 받을 만한 알트코인 2가지를 콕 집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에서 30% 정도 하락해서 43,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30% 정도 후퇴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최고가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번 랠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다른 종목으로 이동시키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한 대규모 랠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솔라나와 체인링크 등 실제 사용 사례와 존재 이유가 분명한 코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가면 이들 코인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급의 지위를 견고하게 만들어버린 상태이고,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맞물리면서 상징적인 존재감을 부여받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꼭 비트코인의 조정 과정에서 뭔가 노려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나 의미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다. 이 정도 평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더 BTC 차트의 흐름도 꽤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 BTC 일간 차트인데 1월부터 로컬 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더리움의 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4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대칭 삼각 패턴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이번에 뚫어낼 경우에는 의미 있는 급등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차트입니다. 일단 3,000달러 돌파 지지만 해주면 그 뒤로는 3,300달러까지도 단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SEC가 오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또 3월 13일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다.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서 솔라나 등 블록체인과의 경쟁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이는 이번에 CNBC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담당팀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 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고, 투자자 보호와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소송이 필요한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안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 거절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도 소송전을 치르고 법원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이 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5월 23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번스타인은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서 33% 상승하며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더리움 ETF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지분증명 전환 이후 이더리움 공급이 디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같은 점이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이더리움의 물량은 전체 공급 대비 11% 수준인데 이건 사상 최저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풀이나 스마트 계약 등에 묶여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새로운 레이어2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가져다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더 건강한 디파이 생태계는 더 많은 활동과 이더리움 수수료 증가를 유도할 것이고, 이건 결국 이더리움의 가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150달러에서 3220달러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같은 상승 뒤에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이 예상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어느 구간에서 조정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정이 일어난다면 이더리움이 4000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하락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시세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재료는 우선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3월 13일 밤 10시 55분에 메인넷 적용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미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덴쿤 업그레이드는 확장성 측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치면 이더리움은 성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 1년 동안 이더리움은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저조한 성능을 보였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느린 거래 속도, 낮은 처리량, 높은 수수료, 이런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모듈식 설계 확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비트는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기관들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비트코인 포지션을 구축했다. 지금 데이터는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을 이동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강세장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ETF 이슈로 인해서 개미가 아닌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과거 이른바 반감기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쿤 하드포크와 더불어서 과연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역시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수준의 확신 정도는 아니다. 5월 SEC의 답변 마감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5월에 승인되지 않는다라면 SEC가 어떤 부분을 문제로 지적할지, 또 명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설득력이 만약 떨어진다라면 기관들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립토불은 XRP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장기 가격 채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현실적인 XRP 가격으로 13달러에서 39달러 사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이번에도 제시했습니다. 워낙 숫자 자체가 크긴 한데 채널 안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채널 상단을 향한 돌파가 진행될 때 그때 저 정도 숫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위자드는 XRP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마침내 XRP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마침내 고점 추세 라인이 깨졌다. 0.59달러를 돌파하면 0.73달러 위로 상승할 것이고, XRP는 곰 세력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멀리 뒤로하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인내심은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엄청 힘을 실었습니다. 비트코인 부자 애쉬 크립토도 재미있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XRP가 곧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분석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간 차트를 공유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듯이 지금 XRP 주간 차트는 5년에 걸친 대칭 삼각 패턴 마무리 직전 상황, 다시 말해서 상단 저항 돌파 직전이라서 분위기에 따라서는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는 7.5달러와 27달러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다른 코인에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내면 이걸로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안전한 투자처로서 XRP에 대한 내 확신은 여전히 매우 높다. 2017년 마지막 상승과 현재 사이클에서 XRP의 저점을 비교하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목표는 7.5달러로 이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수준에서 7배만 상승하면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목표이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대에서 매도할 계획이다. 지난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31%, 이더리움은 243% 상승했는데 리플의 경우에는 불런을 놓쳤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대비 5배에서 7배 상승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XRP 같은 후발 주자에 투자를 한다면 일생일대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XRP 맥시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리플 XRP의 시세 급등을 견인한 재료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 상호 운용 프로토콜 엑셀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슈는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의 협력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랩스는 지난해 홍콩통화청과 부동산 자산 토큰화 이슈를 핵심으로 하는 CBDC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실물자산을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주식, 채권, 담보증권, 미술품 등등에 대한 토큰화 거래 테스트가 이미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월가의 주요 대기업들도 발을 담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리플레저의 진화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역시 빼놓을 수 없고, 실물자산 가운데 가장 모찌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NFT화 시켜버리는 작업까지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리플 XRP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유틸리티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XRP 레저 기반의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아노도스 파이낸스의 설립자인 파노스 메크라스가 공유한 내용인데, XRP 레저 기반의 자체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가 XRP 레저의 다음 핵심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덤덤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임팩트가 확 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먼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건 XRP 홀더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시키는 월렛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XRP 유동성 제공자들과 나누겠다라는 나름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도입되려고 했던 건데 에러가 확인되면서 2월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MM을 통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을 얹겠다라는 겁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는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XRP 사용자들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대출, 차입 등 여러 금융 활동을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추가적인 이런 금융 서비스, 이 사실상 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을 해주면서 XRP 레저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 슈월츠의 명확한 의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래 은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한 AMM 역시 이 은행으로서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XRP 레저의 확장성 측면, 미래 은행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리플이 이미 구현한 혁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꽤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전과 혁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XRP 시세는 아쉽게 느껴지기에 충분한데,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여전히 견고한 시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XRP에 대해 동일한 엘리엇 파동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XRP는 0.5198달러에서 조정을 멈췄고, 지금 목표는 0.5419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0.6649달러를 돌파할 경우 XRP는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이건 18.275달러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재적인 XRP ETF 출시 가능성 멘트를 던지면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멘트가 등장할 리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현물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특히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며 뭔가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리플랩스와 발키리 또는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서 XRP ETF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점, 이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걸 우선적인 전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면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은 폭발적인 변수가 되면서 XRP 시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